안녕하세요, 오토카메가진입니다. 오늘은 이게 조선의 픽업 트럭이다 라고 할 만큼의 쌍용의 효자 노릇을 했던 렉스턴 스포츠 칸의 페이스리프트 소식입니다. 쌍용의 현 사태가 오기까지의 설명과 이모저모를 얘기하자면은 길어질 것이 뻔하기에 영상 제목 하단의 정보창이나 고정 댓글에 주제에 맞는 타임라인을 클릭하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우선 쌍용차가 현재 사태까지 오게 된 배경을 좀 정확하게 설명해야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출시를 하는구나 라고, 그리고 엔진 개발이나 R&D에 힘쓰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해력이 생기게 되죠. 우선 쌍용, 최근 렉스턴의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가 샵 성공적을 거뒀지만 이미 무너진 쌍용의 가세를 일으키기엔 역부족이었죠. 이미 좀 예견된 사태이기도 했습니다. 11년 전 2009년에 대규모 정리해고로 촉발된 일명 쌍용차 사태를 겪은 후에 노사 그 어느 누구도 승자하지 못한 둘 다 패자인 상황 뒤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 당시 렉스턴은 대한민국 1%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 채 잊혀져 가고 있었고, 경쟁차들, 특히 현대기아의 SUV에 다양한 출시에 밀려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신들의 산책이라던 로디우스는 제우스마저 쥐지칠 만큼 상황이 안 좋았고, 카니발에 완전한 KO패를 당하게 되죠. 코란도와 코란도 스포츠 및 렉스턴의 할인으로 그나마 근근히 버티던 중에 2015년 1월에 출시한 소형 SUV 티볼리가 1년 만에 동급 시장을 석권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그 시장에 있던 차들이 르노 삼성의 QM3, 쉐보레 트렉스 이 정도로 출실 수 있었기에 작은 파이 안에서 승자가 되었던 거죠. 실제로 여성분들께서 기아 레이나 모닝에서 상당히 이동할 만큼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듬해인 2016년 3월에 적재 공간과 4륜구동을 장착한 티볼리 에어까지 출시를 했고요. 이 역시 대박이 터졌죠. 티볼리가 나오기 전에 2014년에 6만여 대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0만에서 11만여 대 사이를 유지를 했지만, 따지고 보면 티볼리 출시 첫 해 전년 대비 44.4%의 성장을 기록한 것을 제외 2016년엔 3.9%, 2017년엔 3%, 2018년엔 2.3%, 2019년엔 1.1%를 기록을 했죠. 실질적으로는 2015년을 제외하고 거의 성장을 못한 겁니다. 그 이유가 쌍용차 판매량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5% 정도가 티볼리나 티볼리 에어 판매에 나온 것이라 이익률에 큰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는 현대차 그룹이 제일 잘하는 건데, 특히 현대, 그랜저를 한 단계씩 내리고 다이너스티, 에코스 같은 플래그십 세단을 자꾸 내놓으면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이룬 것처럼 쌍용 역시 체어맨이나 렉스턴이 많이 팔려야지 수익률이 많아지는데, 엔트리급이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 플래그십과 엔트리급 사이를 메꿀 신차가 없던 것도 컸죠. 그래서 코란도를 내놓았지만 큰 티볼리라고 욕을 오지게 먹었습니다. 쌍용차 평택공장 연간 생산 능력이 30만 대인데 이 중 25% 정도가 유럽 수출을 차지하고 있었죠. 영국에 판매하는 렉스턴 가솔린 엔진이 따로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게다가 2016년에 기록한 5만 2천 대 정도의 절반인 2만 5천 대만 2019년에 수출을 했고, 내수 시장보다 해외 수출에 타깃을 맞췄던 쌍용은 이산화탄소 규제와 FTA 변수 등 내수에서는 코나와 니로, 셀토스와 XM3, 그리고 트레일블레이저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내놓은 소형 SUV가 출시됐기에 더욱 입지가 좁아진 거죠. 정치적 해석이 다분한 더 과거의 이야기부터는 나중에 쌍용 역사를 제대로 자세히 다루게 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튼 게다가 자본 잠식에 들어간 상태로 마인드라의 추가 투자금 없이 티볼리로 잘 버티다가 티볼리가 잘 나가서 1분기 흑자를 낸 것이 아닌 그 티볼리에 대한 판권을 마인드라에 판매를 해서 생긴 자금의 흑자 전환으로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거죠. 물론 티볼리가 잘 팔린 것도 한몫했지만 거기에 판권을 판매한 자금이 더해지면서 더 큰 218억 원의 흑자폭을 기록, 이것을 두고 일전 해고자의 복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해고자의 복직이 얼마나 큰 인건비라고, 어차피 적자폭이 심했기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닛산그룹이 해체될 위기에서 칼로스 곤 전 회장을 영입한 후 어떻게 흑자 전환을 하고 인피니티 브랜드가 르노나 미쓰비시보다 더 많은 흑자폭을 안겨줬는지 그 첫 번째가 불필요한 인원 정리였죠. 2020년 9월부터 복지 중단 및 축소에 이어 상여금 반납 및 성과급과 격려금의 반납, 그리고 연차 지급률을 변경까지 해서 쇄신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나섰지만 이미 기울어진 가세는 가속도까지 붙었을 때 실행에 옮긴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어느 노조와는 다르게 이런 노사관계를 이끌었던 이런 점은 좋은 평가가 있었죠. 최종적으로는 마인드라의 재정난도 한몫해서 쌍용차에 투자하고 막대한 채권의 이자금과 원금을 일부라도 갚아줄 수 없게 되자 결국 마인드라가 직접 올류 렉슨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메가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채 상황이 얼마나 되길래 그런가 하고 보면 1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잠시 여담이지만 21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간 LG 스마트폰의 적자폭은 대체 좀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여튼 15분기 연속 적자 플러스 쌍용의 현재 부채 규모가 2020년 4분기 반영이 안 된 3분기 재무제표 기준 하에 1조 6천억 원, 그리고 부채 비율은 1627.7%, 자본 잠식률이 90%에 육박하는데 이미 70%가 넘어가도 실질적인 자본 잠식이란 얘기가 충분히 오가는 상황에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죠. 최근 산업은행이 조건부로 추가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노조가 이를 수용할지가 문제인데요. 21일 따끈한 소식으로 대표적 내용으로는 흑자전환 전까지의 쟁의 행위 금지와 임금 단체협의 유효기간 3년의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의 이유는 일전 한국GM이 8,100여 원의 혈세로 지원에 나섰다가 노조의 쟁의 행위에 나서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긴 혈세 먹튀 사건이 있었기에 이 같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현재 소비자의 의견은 중립교가 거의 없이 양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혈세로 지원할 생각이면 아예 대우처럼 사라지게 해라부터 그래도 살려야 한다는 대표적 양분할로 나뉘어지죠. 미국의 HAAH 오토모티브의 인수 가능성이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여기서 HAAH는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로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거점을 둔 자동차 유통 스타트업으로 볼보와 마츠다, 제규어, 랜드로버 등 차 업체에서 3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듀크헤일 회장이 2014년에 창업한 기업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분기당 매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처참하게 떨어지는 현실을 반영, 실질적으로는 자체적인 인수자금을 확보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오토모티브의 지분을 보유한 중국 체리사의 오퍼를 받아 실질론 상하이 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 기업의 손에 들어갈 상황이라는 거죠. 산업은행에서는 이미 이번 달 말까지 마무리 짓고 최종적으로 쌍용차의 생존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댓글로 좀 부탁드리며, 그래서 이런 상황을 왜 얘기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쌍용의 첫 전기차인 코란도의 전기차 버전과 오늘 얘기할 렉스턴 스포츠 칸의 페이스리프트가 출시할 예정에 있기에 이런 상황까지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무슨 소용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선 현재 상당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콜로라도, 실질적으로는 콜로라도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예상 밖의 판매량을 보인 것일 뿐, 본격적인 쌍용차 위기가 보도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렉스턴 스포츠와 칸이 픽업트럭 시장에서 1, 2위의 판매량을 기록한 것을 보면은 가솔린 3.6리터 엔진의 콜로라도보다 유로6에 대응하는 디젤 2.2리터 엔진의 메리트 및 가격 경쟁력이 콜로라도보다 더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2021년형 렉스턴 스포츠 칸은 현행 모델보다 가격 인상이 150만원 정도 인상폭이 불가피할 예정인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오길래 이런 예상이 가능한지 한번 보시죠. 우선 렉스턴 스포츠와 달리 칸은 테크의 확장으로 1500mm 길이를 가진 스포츠 모델보다 310mm가 더 길고요. 테일게이트를 열면은 테크의 길이는 2180mm로 늘어나 확장성이 좋은 차입니다. 이 정도 크기면 모토바이크와 산악자전거 및 캠핑 도구까지 올리는데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상당한 확장성을 보이죠. 5링크 서스펜션의 적재량은 500kg고요. 리프 서스펜션은 700kg입니다. 생각보다 이 700kg 이상의 하중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포토포레스트 같은 캠핑카도 선보일 거라 했지만 결국 버티지 못할 것을 판단, 캠핑카는 나오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팔린 이유, 목적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통 미국 픽업트럭을 구매하거나 대형 픽업트럭을 사는 이유는 보트나 요트 및 카라반 같은 무거운 것을 끌고 가거나 차를 이용한 캠핑을 할 수 있는 개조까지 하려는 다양한 목적성이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짐을 싣거나 캠핑 물품 및 바이크를 싣고 가고 화물의 운반까지 하는 다용도의 목적을 가지면서 더 싼 금액의 차량이 렉스턴 스포츠와 칸 모델밖에 존재를 하지 않죠. 현대차 역시 이를 생각하고 픽업트럭 산타크루즈를 북미만 출시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대감을 높인 후에 국내에 출시할 생각을 하겠죠. 테크의 전체 용량은 1262리터로 파워 리플 서스펜션이 달린 모델은 적재 하중이 700kg로서 쉐보레 콜로라도보다 부족했던 최대 적재 중량과 같습니다. 측면 라인의 비율은 콜로라도와 포드 F150, 닛산 프론티어와 유사한 비율감을 자랑을 하죠. 게다가 슬라이딩 베드와 테크의 롤바 및 루프 바스켓과 같은 오리지널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외관을 더 멋있게 꾸밀 수 있다는 것 또한 매력적입니다. 그래도 본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렉스턴 스포츠 칸은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를 하려 하죠. 스파이샷을 보면 외형은 C필러 뒤쪽에 칸막이가 있는 것과 그것이 없이 바를 다는 형식으로 변형할 수 있기에 현재와 같은 기조를 보일 듯 하고요.
가장 큰 특징은 이번 올류 렉스턴처럼 외형에서 그릴과 헤드라이트가 연결되어 보이는 형식이 아닌 라이트는 기존 렉스턴 스포츠의 것을 그대로 쓸 듯합니다. 아무래도 플래그십 SUV와 이런 변형 모델의 차이점을 두고 렉스턴 더 블랙을 구매하는 분들께 차별화된 메리트를 제공할 듯하고요. 기존 헤드라이트와는 달리 가장 큰 변화, 라디에이터 그릴이죠. 이 그릴은 기존의 무언가 부족한 인상과는 달리 아우디스럽게 상당히 커지고 가운데 두터운 크롬바가 가로로 간격을 두고 나열되어 있으며 그 위에 칸의 레터링도 보이죠. 포드 F150 랩터와 같은 엄청난 포스를 가진 레터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더 고급져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커진 그릴의 하단에 양옆으로 LED 등이 보이고요. 측면 라인은 큰 변화가 없을 듯하고 후면부는 큰 변화가 없을 듯합니다. 다만 후면 테일램프를 크롬 라인이 두르고 있는 부분이 전에 테일램프 안쪽에 라인식으로 있던 것과는 다른 부분이죠. 스파이샷에서는 벌브 타입으로 내놓고 있지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옵션으로 LED 램프가 달릴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합법적으로 인증을 마친 싸제 LED 램프사가 있는데 납품을 받을 수도 있던가 아니면 이만큼의 화려함이 아닌 다른 방향성의 트림에 따른 옵션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누군가에겐 올데이카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에 개선이 될 듯합니다. 테일게이트 손잡이 아래로 칸의 글자가 기존과는 다른 포드 F150이나 쉐보레 콜로라도와 같이 음각으로 파인 레터링을 선보일 듯하고요. 미국의 전통 픽업 트럭을 견지한 부분이 엿보이죠. 다만 테일게이트 하단에 위치한 렉스턴 스포츠라는 글자와 그 오른쪽의 쌍용의 레터링은 이게 없이 보다 깔끔한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이쁠 듯합니다. 내부 모습은 올류 렉스턴에서 보인 4스포크 방식의 스티어링 휠이 아닌 기존의 3스포크의 스티어링 휠을 유지할 듯하고요. 대신 옵션에 따른 풀 디지털 클러스터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듯합니다. 핸들, 그게 얼마나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닌 올류 렉스턴의 인기에 무언가 발목을 잡고 내려갈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싫다는 거죠. 전통 미국의 픽업 트럭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고 보다 더 실용적이면서 타사보다 가성비가 좋은 올데이카 형식의 포지션을 고수하려 할 듯하기에 이런 예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아직 정확한 스파이샷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쌍용의 상황에 따른 예측이란 점 참고 바라고요. 센터페시아의 모습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듯하고 가장 많이 궁금한 부분이 바로 렉스턴의 전자식 기어봉이 스포츠 칸에도 적용이 되느냐 라는 것이 관건이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좀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 또한 아까 설명드린 쌍용의 상황이고 올류 렉스턴이 기본 트림으로 300만원 인상분을 가져가 저 또한 처음에는 좀 매우 부정적 시각으로 봤으나 상당한 옵션과 안전 옵션 사항을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외형상 풀체인지급으로 바뀌기까지 하여 순이익 퍼센테이지는 현대차 그룹보다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에 기존 기어봉의 모습을 수정한 부분을 제공할 듯하고요. 아무래도 현대 8단 미션을 제공받는 만큼 레버바의 모습이 약간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기존 수동식 사이드 브레이크 대신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가 들어갈 듯하고요. 당연히 그에 따른 기존에도 있던 경사로 밀림 방지 같은 옵션이 들어갈 듯합니다. 솔직히 픽업 트럭의 특성상 기울어진 비탈길에서 작업할 수 있기에 안전 기준이 강화된 만큼 이 부분은 변경이 될 가능성이 큰 부분이죠. 그 외에는 기존 모델과 같을 듯합니다. 올류 렉스턴이 나온 이후 스포츠칸에서 보이는 기대감이 과연 파워트레인의 변화, 즉 엔진보다는 미션의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가 관건인데요. RC 6단 미션보다 현대에서 가져온 제네시스에도 쓰인 8단 미션을 장착할 듯 하죠. 아무래도 단순히 올류 렉스턴에만 사용하기 위해 현대 8단 미션을 제공받기보단 더 많은 차량에 쓰이고 많은 물량을 확보해야지 납품 단가도 낮아지기에 당연히 미션 부분에서는 8단으로 변경이 될 듯 하죠. 쉐보레 콜로라도 역시 8단 미션을 사용하기에 가성비에서 이점을 보이기 위한 사용이라고도 예상이 됩니다. 엔진은 변경 없이 2.2L 직렬 4기통 싱글 터보의 디젤 엔진을 사용할 듯 하고요. 하트타임 4륜구동 시스템을 기존 그대로 장착할 가능성이 크죠. 연비는 리터당 10km를 마크를 하고요. 쉐보레 콜로라도 3649cc 가솔린 엔진에 8단 미션 최대 출력은 312마력에 6800rpm에서 발휘가 되고요. 스포츠칸과 마찬가지로 파트타임 4륜구동을 제공을 하죠. 렉스턴 스포츠칸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예상 가격은 기존보다 시작가는 150만원 정도 인상된 가격을 보일 듯 하고요. 우선 대표적으로 5링크 서스펜션과 파워리프 서스펜션의 두 가지 선택 사양을 제공하겠고 5링크 서스펜션 기본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은 현재 2,886만원에서 2,990만원 정도로 시작가 자체는 3,000을 넘기지 않을 듯 합니다. 에어백 사양을 현재는 다이내믹 에디션에 사이드와 커튼 에어백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겠지만 긴급제동 옵션이 없을 경우에 에어백 자체를 기본 사양으로 넣어줄 듯 하고요. 최근 쉐보레도, 현대도, 르노, 삼성도 보면은 에어백 자체는 애초부터 기본으로 사이드 커튼 에어백을 장착을 하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런 현상을 따라갈 듯 합니다. 기본 사양은 현재 사양과 매우 비슷할 듯 하죠. 안전사양의 긴급제동 장치 같은 편의 안전 옵션 한 개를 껴 넣어줘서 가격 인상,
최소화에 이점을 줄 듯하고요. 풀 디지털 클러스터는 다이내믹 에디션 같이 최고 트림, 바로 전 트림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클 듯합니다. 아마 옵션을 제공할 듯해요. 어차피 풀 디지털 클러스터 옵션을 선택을 하면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되기에 HUD, 즉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은 들어가지 않을 듯 하고요. 최고 트림이 노블레스가 될지 더 블랙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재 최고 트림 가격인 3,510만원이지만 시작가는 3,650 정도에서 시작. 만약 더 블랙 트림이 있다면은 노블레스 트림에서 제공한 옵션 모두를 합친 금액이 현행가로 3,943만원 정도인데 3,950만원 정도로 실질적 인상폭이 없게끔 올데이카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메리트를 줄 듯하죠. 만약 주행보조 안전 옵션이 현재처럼 긴급 제동을 제외한 경고 소리로 알림 기능만 있는 것과는 달리 올류 렉스턴에 들어간 것처럼 차선 이탈 방지 보조와 차선 유지 및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제공한다면 4,100만원 안에서 가격 책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티볼리와 코란도에 적용한 인포콘 시스템까지 추가될 것으로 보이죠. 그도 그럴 것이 2021년형 콜로라도가 경고 기능만으로 알려주는 주행 안전보조 옵션이 있는데 북미 현지에서도 2022년형부터 이 부분이 상당히 강화돼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고했기에 쌍용 렉스턴 스포츠칸 역시 미리 준비하여 어려운 시기에 최대한 선점을 하고 공중분해가 아닌 인수합병 후에도 버려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일 듯 하죠. 다음, 리프 서스펜션 모델은 5링크와는 다른 투트랙으로 갈 듯 보이죠. 즉, 현재와 기조를 같이 하면서 본연의 임무인 적재나 상용차 같은 용도에 더 강화가 되어서 최고 트림에서도 인상폭을 최소화할 듯 한데요. 우선 와일드 트림은 시작가 2,850에서 80만원 선에서 시작을 할 듯 하고 에어백은 기본으로 커튼 에어백이 장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른 옵션은 다 똑같을 듯 하고요. 최고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은 쿨 디지털 클래스를 적용, 긴급 제동 정도는 추가가 될 듯 하죠. 현재가로 모든 옵션을 다 포함시켰을 때 3,464만원인데 3,550이나 3,600만원 정도로 메리트를 줄 듯 하고요. 현재 옵셔널 기준 최고 트림 시작가는 3,250에서 3,300만원부터 시작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콜로라도와 좀 다르게 리프 서스펜션 내구성이나 하중을 견디는 정도가 생각보다 좀 약하다고 하여 튜닝을 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리프 서스펜션 모델에서 포레스트 같은 캠핑카를 내놓으려다 실패한 이유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점차 커지고 있는 픽업 트럭 시장에서 충분한 강점을 보이고 있는 렉스턴 스포츠 칸. 콜로라도와 가격 경쟁 면에서 앞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의 존속과 같은 불안전한 미래가 좀 껴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콜로라도가 예상 밖으로 많이 팔린 이유가 쌍용에 대한 불안감도 한몫 작용했을 듯 합니다. 언제나 어려움은 있길 마련이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 듯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장난치려는 모습 말고 먹튀도 말고 온전히 인수되는 곳에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하여 살아나고 정말 쟁쟁한 경쟁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죠.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무언가 생각을 전달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경기 회복도 안 되고 저 또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유행해라 할까요?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으려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생각보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스파이샷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것에 한번 좀 편집력이 딸리더라도 좀 더 빠르게 전달하려 노력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주류보다도 비주류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다양성이 존재하길 마련이니까요. 일교차 큰 날씨, 감기 및 코로나19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